그래서 지영진 변호사님께서 아주 쉽게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는지 배경을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저는 동성동반자에게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입법적 대응 방안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실은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읽어보려고 노력해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적 이성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3명의 대법관조차도 논리와 설득, 합의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동성결혼과 관련된 입법 형성적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다른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판결문에 사용된 용어가 낯설고 그 의미도 불명확한 동성 동반자, 경제적 생활 공동체, 성적 지향 이러한 비법률적 용어들과 또 추상적이고 정책적인 언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성 동반자 관계라는 개념인데요. 아마도 저는 이 사건 관련해서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가장 곤혹스러웠던 부분은 법률적으로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법제화에서 이 원고라는 사람의 동성 파트너의 법적 지위가 매우 어떻게 표현할까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1심 행정법원에서는 중립적 표현인 원고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2심 서울고등법원은 동성결합 상대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동성동반자라는 또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준한다는 동성동반자라는 이 새로운 개념이 도대체 규범적 개념인지, 동반자라는 지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 사용된 개념은 경제적 생활 공동체라는 개념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사실 건강보험법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신분적 관계였습니다. 배우자라는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생활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부양 요건 내지는 소득 또는 재산 요건에 관련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나오지요. 큰아버지가 조카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아버지와 조카의 관계는 경제적 생활 공동체 관계가 맞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가족이라는 신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생활 공동체 관계에 있으니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입니다. 법리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사용된 개념이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인데요. 이 성적 지향 개념이 언론에서도 많이 쓰이고 사법부 판결에도 등장을 하고 여러 법령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성적 지향 개념이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판결하는 판사도 모르고요. 국회에서도 그 개념 정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1대 국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별금지법에서 최초로 성적 지향 개념이 뭐다라고 정의 규정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서로 성적으로 깊이 끌리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가능성, 이게 성적 지향이라는 것입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내가 성행위 상대방을 동성으로 할 것인지 이성으로 할 것인지 양성을 다 할 것인지를 법률에 규정하자라는 겁니다. 왜 이게 법에 규정이 돼야 됩니까? 성행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내밀 영역이고 비밀이고 보호가 되어야 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이, 이런 규정이 법률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동성애를 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아왔던 것인데 지금 이 대법원에서도 성적 지향 개념을 끌고 와서 이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이러한 판결에 앞으로 미칠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해외에서 그러면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되는 과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여러 번 나왔었지만
지금까지 동성결혼 합법화를 인정한 이 세계 각국의 입법화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먼저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그리고 국회가 입법을 제정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을 봐도 유럽연합은 정치적 결의안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유럽사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림으로써 유럽 전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패턴도 이와 비슷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15년 6월 26일 날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동성결혼이 가능한 주에서 공정된 동성결혼은 모든 주에서 그 효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연방법원에서 동성결혼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세금 혜택, 보험 혜택, 이민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 미국에서도 동성결혼이 전역에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말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20여 년간 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 단초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뒤에서 이 대법원 다수 의견의 문제점, 그에 따른 보충 의견의 문제점은 여러 법률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저는 그 결론 부분에서 이번에 보충 의견을 낸 대법관의 결론 부분에서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을 끌고 왔습니다. 이 소설의 결과를 가지고 이 논리가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소설을 끌고 와야 합니까? 사실은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법률과 헌법적 원칙에 기반해야 하고요. 도덕적 교훈을 그대로 법적 판단에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소설을 인용해서 법적 논의를 결론 짓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아도 법률가 입장에서 보아도 이는 전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판결이 미칠 사회적 파급 효과가 어떠할까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동성 동반자가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이는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논의가 확산될 것입니다. 이미 각종 언론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에서 동성결혼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생활동반자법이 다시 발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1대에도 발의가 됐었던 노골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민법 개정안, 혼인은 동성결혼도 가능하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입법적 대응 방안으로는 첫 번째는 이 건강보험공단이 자격관리 업무 지침에서 법에는 없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이 업무 지침을 바꿔야 합니다. 왜? 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지 행정기관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 업무 지침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침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예 민법에 혼인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21대도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이번 22대 때는 우리 조배숙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률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법에 혼인에 대한 정의 규정,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법적 결합으로 성립한다. 이 규정을 두기만 하면 동성결혼은 허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에서 22대 국회 때는 민법의 혼인의 규정이 정의가 규정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